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부터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3대 개혁. 곳곳에서 위헌 요소가 발견됐음에도 연말과 연초에는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기치로 계속해서 강공 모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재편하고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며 온라인 표현까지 규제 대상에 올린 일련의 개혁.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재집중, 개혁이라는 이름의 제도 실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동안 전해드린 세 가지 보도를 중심으로 이른바 3대 개혁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회자됩니다.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사회 질서의 최후 유지자 아니겠습니까? 최종 수호자인데 그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좀 전 기사에 기소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찰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종일관 비판적.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는 선언, 그리고 제도적 개편 필요성까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철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기조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그러나 강경파는 더 나아가 검찰 해체 법안으로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이 분담하고 공소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 검찰총장 임명 시엔,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방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결국 검찰 권력의 해체와 분산이란 성격을 갖습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기소 기능은 모두 분산시키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범진보권은 이런 개혁으로 검찰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등을 기대합니다. 지금의 개혁안은 검찰 개혁을 넘어 국회 권한 강화, 권력기관 간의 권한 재배치라는 헌정구조 개편의 성격을 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합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권의 개혁안을 실제로 시행하면 현재 남은 권한도 더는 쥐지 못하는 검찰.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줄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겐 이제 정치권의 칼이 아닌 법 앞에서만 서는 기관이란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일선에 있는 법조계에선 우려가 상당합니다. 수사와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해도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나눠지면 현실적으로는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과 중복 수사 문제가 이미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 앞으로 경찰, 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동시에 움직이면 사건 지휘 체계도 어지러워져 오히려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란 지적입니다. 또 다른 비판은 개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겁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휘둘리는 정쟁 도구가 되면 법제도 신뢰가 오히려 무너질 거란 관측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은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에 1%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놓게 되면 저는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진보권. 반대급부가 나오기 전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 주실 것을.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봉쇄할 시간입니다.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습니다. 8월 말까지 구조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이자 동시에 미안의 개혁으로 불려온 검찰개혁. 이번 개혁안은 그 최종 종착역일까?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일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의 해체나 존속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정의로운 수사체계. 헌정질서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정치권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 2003년 제주도 통합영양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대학 교수 남모 씨. 골프장 등에 대한 재해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광주고법은 남 씨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남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은 확정됩니다. 남 씨는 형법이 규정한 공무원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하헌이나 위촉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한정위헌 결정, 법조항은 그대로 둔 채 헌재가 직접 해석 범위를 좁혀주는 변형 결정 중 하나입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남 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헌재는 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건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법원 재판을 아예 취소해버립니다. 법원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재심 개시 결정으로 본안 재판을 다시 하든지 다시 재심 기각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헌재가 명확히 선언한 두 가지 기소 원칙,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과 한정위헌 취지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피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다시 기각을 택한다면 이 두 원칙을 정면으로 준수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헌재 결정을 무시한 해석이나 유추 논리로는 더 이상 기각이 불가능한 실정.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재심 개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열어놨고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헌재 결정 범위 안에서로 좁혀놨습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직접 취소한 건 1997년 이후 두 번째. 이런 헌재의 결정은 한 사건의 재판을 취소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재판구조 전체에 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달 범진보권 주도로 열린 재판소원제 관련 토론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대부분 이런 목소리로 귀결합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으로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곳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재판만이 아니라 이 1심, 2심, 3심으로 간 이 재판도 잘못됐다면 헌법에 위반되었다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바꿔주고 다시는 검찰도 경찰도 이런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이 성과를 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그러나 도입 명분은 정치적으로 더 큰 모양새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의 사랑방 하나 내주듯한 그런 얕잡아보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두 번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대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영구 독재를 꿈꾸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의 군을 동원한 이 비상계엄 불법 내란도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도 헌법재판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재판 소원을 주장하는 건 주로 진보권과 일부 학계입니다. 먼저 오판구제의 최종 안전장치,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는데 아무 구제 절차가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시각입니다. 아울러 사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법원 독점 구조를 분산시키고 인권보장 폭을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학계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3가지. 먼저는 대상 범위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모든 확정 판결을 허용할 것인지,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헌재 결정 위반 등 예외적 경우만 다룰 것인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제재할 것인지 등입니다. 일선의 의견은 어떨까? 역시 헌법재판소와 법원 측에 미묘한 간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거의 전원부정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위에 또 다른 최종심을 만드는 것이란 우려, 헌재의 정치화, 판결 불복 구조의 무한반복,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구제 절차까지 학문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나 대한민국 법체계상 현실적으로는 도입이 해롭다는 의견, 반대 측 입장의 논리와 법적 구조가 훨씬 더 탄탄하다는 분석이지만 공은 정권을 잡은 진보권에 주어진 실정. 별도의 추가적인 신급이 아니라 헌법심이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안승훈 판사님께서는 그 종래의 법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굉장한 경직성을 좀 보이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이 완결적입니까? 무결성입니까? 다른 나라는 뭐 1년, 2년마다 헌법을 고쳐가면서 정치 발전에 따라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해 나가는 반면에 안 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슷하게 일제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으로 36년을 살았는데 우리 스스로 주권을 반납했고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거 아니냐라는 일제의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행의 헌법의 완전 무결성을 막 그 숭상을 하면서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민주성에 위배되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로는 할 수가 없다. 여태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법 오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자는 주장과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란 반대 목소리.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앞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 이번 논쟁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향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오늘은 개혁의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미디어는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과장된 말이나 소문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유명인들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매일같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는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천명한 3대 개혁의 마지막 분야, 언론개혁안. 최근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크게 4가지. 허위 정보의 속도와 파급력이 빠르다는 것. 기존 법으로는 정보 유포 단계에서의 제재가 어렵다는 것. 선거와 공공정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그리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퍼지는 정보. 정정보도나 사후 소송은 이미 피해가 난 뒤에야 가능하기에 사후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법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표시광고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는 고의성이나 허위성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나 재판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집단적, 구조적 피해는 대응이 더 늦는다는 걸 감안해 플랫폼과 유포구조 자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허위정보 유포나 방역, 재난, 안보 관련 가짜뉴스, 기업, 금융시장 관련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와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막내야, 너 사망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니까 했더니 유튜브에서 정청래 사망 이런 썸네일로 유튜브가 나온 것을 다른 분들이 보고 저희 큰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밖에 우리 또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허위 정보가 퍼지는 주된 통로는 플랫폼. 기존의 법은 게시자 개인만 처벌했다면 민주당은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법으로 묻자는 입장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공신력 없는 실험이나 통계, 폭로가 기업 매출을 급감시키고 이후 허위로 판명돼도 회복 불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다수입니다. 의사, 교수,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한 허위 폭로 역시 치명적입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확산 후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무죄, 무혐의를 받아도 명예회복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와 정치 영역에선 더 민감합니다. 특정 후보의 범죄 비리를 조작하거나 발언이나 견해를 왜곡해 낙선 또는 여론 반감 등을 유도한다면 후에 정정해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방역, 백신, 지진, 화재 등 재난과 관련한 허위 정보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실제 행정 대응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 도입 취지. 그러나 반대가 거센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단 것. 허위 정보를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규정했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했지만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은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결국 과도하게 하고 결국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해석에 따라 자의적 규제가 가능하고 맞물려 공익 제보나 언론 탐사보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놨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구 하나가 상당히 많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문구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대기업이나 정치 권력의 그 어떤 부당한 어떤
그 상황을 제보하려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분명히 위축이 될 것이고 용기 있게 나선 그분들의 제보를 받은 기자나 PD들의 어떤 그걸 보도하려는 의지도 많은 부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변화하는 세상, 변해야 할 제도.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과잉, 포괄적 규제 성격을 띈다는 한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줄일 대안적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 허위 정보로 특정한 사람에게 명예훼손과 같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명예훼손죄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 정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인데 정보의 허위성이나 공익성의 판단은 결국은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규제 주체가 되거나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고 반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선 안 된다.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고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도화하는 방향의 그런 긍정적인 규제, 지능적인 규제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선의를 앞세운 규제가 권력의 도구가 될 때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교함. 입법의 명분만큼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민주당 3대 개혁안 중 2개는 사실상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안이 이제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인데요.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9월에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춤에 따라서 검찰청은 내년부터 이제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2021년 공수처 설치, 그리고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검찰개혁이 사실상 완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논란은 여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에 포함을 하도록 했고요. 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앞서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업 심사를 할 때 삭제했던 내용을 막판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했고요. 대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 사생활과 연관돼 있고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또 존치돼 있는 것을 고려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인데요. 이 법 왜곡죄 도입,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이 연내 처리하지 못한 사법개혁안도 내년 설 연휴까지는 최대한 매듭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최종심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재판소원제 역시 계속해서 밀어붙일 전망입니다.